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학과 박효진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익한 이야기 해주실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진단은 일단 됐죠. 골다공증이라고. 근데 무서운 거죠. 치료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약들이.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이점이 있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진입니다. 저는 주로 건강검진과 의학, 예방의학 진료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을 시작하는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들 중에 이 치료제, 약이나 뭐 주사 같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골다공증의 치료, 이 약보다 골절이 더 위험한 거냐, 실제로 약을 뭐 주사를 맞거나 혹은 약을 먹는 게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골다공증은 사실 그 증상이 없습니다. 뭐 골다공증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골관절염이고 골다공증이라는 건 뼈에서 칼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약해져서 부러지는 것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뭐 하나, 뭐 안 하나, 증상의 개선이나 뭐 나빠지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죠. 골다공증 치료제는 뭐 이빨을 뽑으면 이게 썩는다. 또 그냥 다리가 부러지더라. 뭐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겁을 내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많이 오래 못 사셨잖아요.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지금은 저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게 골절이 일어나면 실질적 허리 골절이 일어나면 압박골절, 그러면 키도 작아지고 몸도 앞으로 수그러지고, 그리고 고관절 골절이면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1년 정도는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치료를 해야 되고, 물론 부작용은 있죠. 약이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있는데 그 부작용은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치료하면 이 턱 관절이 괴사는 1000명을 치료하면 한 0.2명 정도 그렇게 나타나는 아주 드문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는 의사나 아니면 이 치과 치료를 하는 치과 선생님이나 다 굉장히 얼럿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일단 골다공증이다 진단 받으시면 치료하십시오. 박현진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골다공증 치료를 좀 망설이는 환자분들께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막 권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좀 두려워하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골절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그때 약을 사용할 걸 그랬어요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골절 되시기 전에 이제 미리 오셔서 이제 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평소에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좀 두려워하는 좀 중요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골다공증 그 치료제, 흔히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이제 턱뼈가 괴사되는 거. 근데 이게 그냥 괴사되는 게 아니라 발치를 하고 나서 이게 아물지 않고 괴사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리뼈가 저절로 부러지는 거. 이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턱뼈의 괴사는 이 약 기전 자체가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가지를 못해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골다공증 치료하는 분하고 뭐 틀니나 임플란트 하는 그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도중에 이를 뽑았는데 아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뭐 1000명을 치료하면 0.2명꼴로 나올 정도로 드물고요. 그리고 대퇴골의 이제 비전형적 골절은 뼈가 튼튼해지니까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이것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허벅지가 아파서 왔는데 뼈가 튼튼해지는 약을 치료하는데 불구하고 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좀 놀라시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턱뼈의 괴사보다도 더 드문 그 합병증이고 더 드문 부작용이고 그리고 정구 증상이 좀 있습니다. 허벅지가 좀 아프다든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부러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의를 하시면 이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박현진 교수님께서는 골다공증 치료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진료 보실 때? 네. 이제 치료를 권할 때 환자분들이 거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골절되고 나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후회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이 권할 때 약을 사용할 걸 그랬어요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 없이 먼저 와서 이제 약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의 그 치료제의 종류에는 약도 있고 이제 주사제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 처음에 골다공증을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골다공증 약물, 그러니까 뭐 약이든 주사를 처방할 때 주사나 약 둘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골다공증 치료제가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30년이 안 됐습니다. 치료제가 나온 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이 비스포스네이트고 이것은 이제 먹는 약,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달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데노스마비라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건 기전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또 매일 먹는 약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계통의 약이 있고 뭐 요것들이 이제 뼈에 그 파괴를 막는 그 약이고 뼈의 흡수를 뼈를 생성하는 약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30년 전에 약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매일 먹는 약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아마 약 드시고 나서 한 3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된다. 식사 사이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못 드시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죠. 약의 종류가. 그래서 뼈가 아주 심하게 나쁜 분들은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 또 먹는 거가 이제 매일 먹는 게 좋다 이런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일 드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그런 걸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진 교수님께서는 저도 주로 이제 환자들에게 환자의 상황, 그다음 상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선택하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좀 골절 위험이 있다, 좀 높다고 하면은 저는 주사제를 사용하지만 반드시 뭐 경증일 때는 뭐 경구약 그리고 중증일 때는 주사약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도 같이 이제 아울러 생각하면서 좀 선택하는 편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나 1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처방하면 환자분들이 사실 병원에 오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편해하시는 것 같지만 또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또 처방을 하기도 하고 좀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골다공증 주사제나 골다공증 경구약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나중에 끊으실 수는 있는 거겠죠. 평생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시겠죠? 골다공증은 이제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병이고 평생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약을 계속 먹느냐 아니면 주사를 계속 맞느냐 하다가 중간에 좀 텀을 두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스포스네이트라는 그 가장 많은 약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걸로 뭐 포사맥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약제들은 한 5년 쓰면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쉬고 그리고 다시 쓰고 뭐 데노스밥 같은 약들은 이제 쉬지는 않지만
그게 한 10년, 지금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경과를 봐서 다른 약으로 바꿀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뭐 주사를 맞던 약을 먹던 계속해서 매일매일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게 잠깐 홀리데이라고 쉬는 기간이 있어도 이거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골다공증 치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진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김선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이게 살아있을 때까지 관리가 필요한 아주 장기적인 어떤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잖아요. 골다공증이.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환자분들께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 주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결국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당뇨, 이제 고혈압 이런 것들도 내가 항상 측정하면서 관리하듯이 이제 골다공증도 내가 항상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약을 먹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좀 자의로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끊을 때는 끊고 싶거나 이제 이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할 때는 주치의랑 같이 상의를 하고 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한번 진단받고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추적도 검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때문에 매년 해야 되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매년 하시는데 만일 좋아졌다. 내가 이제 2.7이었다. 마이너스 2.7이었는데 2.3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정도 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약 치료는 계속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진단됐으면 1년에 한 번씩 골밀도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한 후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안정적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잠시 끊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추적 검사는 계속 돼야 되고, 그러다가도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일 시에는 다시 또 골다공증이 또 오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또 다시 그 약을 시작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만성질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성적으로 내가 계속 앞으로도 관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치과 치료, 뭐 임플란트라든지 임플란트 시술이나 발치같이 중요한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약을 중단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 비스포스네이트 계통의 약은 이제 뼈에 축척이 되잖아요. 좀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좀 끊어도 돼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끊어도 되고, 그리고 만일 골밀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다른 치료로 여성 호르몬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데노스밥이라는 약은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끊으면 금방 다시 나빠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끊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치과 치료는 응급이 아니잖아요. 응급이 아니니까 계획을 잡는데 데노스밥을 맞고 3개월 뒤에 이제 발치를 한다든지 치과 치료를 시작하시고, 이 데노스밥은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최대 길어도 9개월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9개월이 지난다. 그러면 다른 치료제를 같이 병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진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 진료 시에 이제 약 처방하실 때 이런 치과 치료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인 분들이 이제 노인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예정을 물어보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치과와 같이 어떤 시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환자가 반드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이 약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라고도 이제 제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본인이 골다공증 치료 중이시라면 중요한 뭐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 골다공증 그 진료 보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꼭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치료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골다공증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꼭 강조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골다공증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골다공증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80, 90대에서 진짜로 골절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 같으면 잘 붓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골다공증이 뭔지를 몰라서, 내가 골다공증인지 몰라서 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꼭 진찰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이 치료도 하나의 관리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낙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다 이제 관리가 잘 되었을 때 골절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관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